그 비판은 다 이제 뭐 이해도 되고 뭐 당연히 비판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언론과 함께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라는 언론 그러니까 감시관 권력을 감시한다는 언론의 어떤 그 특수성 때로 인해서 권력이 언론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뭐 조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정 기능이죠. 아까 상호 비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자협회라든지 그 신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이런 보도에서는 강제적으로도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정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언론계 내부에. 그럼 자정 기능이 없으면 결국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개입해서 자정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할 수밖에. 예. 그게 이를테면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뭐 조치가 뭐가 있어야죠. 저는 이제 언론의 자유가 문제라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세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강제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언론시국회의 대변인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단체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논의를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네, 저희도 뭐 유튜브를 하고 예. 그 성명을 통해서 하여튼 입장 표명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미 조선일보를 언론계 내란 수계로 규정하는 이 성명을 낸 일이 있거니와 다음 주엔 저희 유튜브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예.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장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그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상호 비판도 할 뿐더러 또 저희 같이 퇴역 언론인들은 그 언론 운동 차원에서 그것도 이제 그 광의의 그런 그 작용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런 언론은 퇴출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제 언론사 생활을 하시다가 뭐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파면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겨레 신문 대표까지 하셨는데 그때 언론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정권에 부역하는 언론의 행태 최근에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 탄핵 국민에서 보여주는 이런 거구적 행태의 언론과 좀 비교를 하면 대동소이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나죠. 예. 그때는 군사 정권의 직접적인 물리력. 기자가 기사를 한 줄 잘못 쓰면 곧바로 잡혀갔습니다. 안기부에 예.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고문도 받고 혼나고 들어오고. 그건 뭐 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사 쓰면 잡혀갑니까? 가령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예. 혹은 그 당시 민정당에 대해서 예. 가장 아픈 부분. 근데 그 아픈 부분은 기자가 취재해서 기자만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기자는 써야 되는데 그것을 뭐 크게 쓰든 작게 쓰든 하여튼 그런 권력이 싫은 기사를 썼다가는 바로바로 검열에서 걸리고 그리고 걸리고 또 기자는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워낙 그 억압 체계가 일상화되고 강화됐기 때문에 기자들의 처지를 독자나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간에 숨어서 기사를 쓸까.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동아일보 같은 데에는 그때도 군사 독재 시절에도 동아일보 같은 데는 야당지다 혹은 뭐 민주적인 그런 이 기사를 많이 쓴다. 대학생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기사 쓴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완전히 미디어 생태계가 바뀌면서 위기에 전통 저널리즘이 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어요. 상호 비판도 할 정신이 없어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부 각자 도생 자기 살 길로 가고 그리고 자기 검증이나 자기 발밑을 바라보는 일은 아주 소홀히 하고 그런데다가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줄 동료 신문사, 동료 기자들은 입을 다 닫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 악성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내몰리면서 지금 그냥 아주 급속하게 전통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권위, 기존의 어떤 소통 능력
기존의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 미디어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당한 이게 그 상태라고 봐야지. 각자 도생의 길을 가더라도 조선일보가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 조선일보의 기준은 아까 그게 다 얘기했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그 무너진 것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에서 정말로 불어난 내용을 가지고 아예 누군가가 의견을 내어서 우리 그러니까 국가를 변란으로 일으킬 전에는 정도의 그래도 맞습니다. 언론이 하겠다고도 가령 보세요. 받아줍니까? 언론이 왜 존재하는지 최소한의 어떤 그 합의라든지 자존심은 있었는데 그게 그 생존 앞에서 점점점 무너지더니 저는 요번에 이 계엄과 내란 국면이 우리 언론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언론이 왜 있어야 되지? 이런 언론이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시험대 선거죠. 이를테면 그 계엄 있고 다음 날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윤석열이 정말 이 정도까지는 인지는 몰랐다라고 나온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왔다.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또 이 정도의 비정상일 줄은 몰랐다. 직언하는 사람들은 심한 경우 욕설까지 들어했다. 윤석열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극히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고 충동적이다. 아직 그걸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언론이 왜 존재합니까? 선거 국면에서는 후보자 검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왜 검증 안 했어? 그때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윤석열이 이렇다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유권자 알렸어야지.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미화했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 이런 사람이라면 계속 감시까지 세게 감시했어야 되는데 감시 안 했습니다. 비판이 들어오면 오히려 막아주고요. 오히려 정정한테 가서 창으로 찔러주고요. 대응하고요. 이랬던 조선일보가 지금 와서 정말 내가 그랬잖아.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어서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이어서 계엄은 자폭이야. 너 때문에 나까지 망하게 생겼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런 언론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자면 이번 계엄 사태는 내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도 언론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언론이 왜 필요한가? 이것도 언론의 자유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유효할 뿐더러 전 조선일보 약간 태세 전환 그런 느낌을 받는데 조선일보 오랜 평판 중에 하나가 뭐 킹메이커입니다. YS 이래로 정권 창출에 남들의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지금은 다음 대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언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조금 전에 이제 보셨는데 저분은 칼럼을 아주 잘 쓰는 기자 아닙니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선일보 대표 칼럼니스트인데 자, 지금 이제 저런 보도도 이제 문제가 많다 또는 미리 알았는데 왜 그때 뭔가를 좀 개선하지 않았느냐 지적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 조선일보 광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칼럼 쓰는 칼럼니스트, 논설위원과 주필, 기자, 광고국, 사주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일보 내부에도 기자협회가 있을 테고 노조가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이 실제로 조선일보 이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잘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이게 공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국민들 여론을 공격하는 무기로 지금 언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흉기죠, 흉기. 그 정도도 내부적으로 통제를 예전에 이런 한다거나 얘기 들었었어요. 합의가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돈 문제면 다 그냥 다 패습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예. 그러니까 MBC 기자 저 이런 얘기하고 MBC가 부럽대요. 왜 뭐가 부럽냐? 그러니까 MBC는 막 선후배 하나 막 치고받고 싸운다면서요. 예? 기사 고쳐 이거 기사 왜 고치느냐? 예? 선배라고 뭐 기사를 놓고 언쟁도 하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는 그렇게 안 해? 언론사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조선일보 편집국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지시대로 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 전날 이게 기사거리가 될까 안 될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끼리. 그리고 결론이 야 이거 기사거리 안 되겠다. 야 이게 괜히 시비 거는 거겠다. 기사를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이제 물을 먹게 되겠단 말이야. 우리는 안 나갔으니까 다른 기자들은 그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제는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거 기사거리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괜히 트집 잡히고 언론의 권위만 떨어진다. 이거 쓰지 맙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썼냐니까
그 기사 제 기사 아닙니다. 아니 네 이름이 있는데 왜 기사가 이러니까 저는 기사 이렇게 썼는데요. 위에서 다 뜯어 고쳤습니다.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조선일보 그 노보에 이런 게 이게 실린 적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정신과 치료 좀 받게 달라. 기자가 왜 우울증을 앓아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양심에 어긋나는 반하는 기사를 쓰라고 강요받아서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 그래서 우울증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울증이 안 오면은 그 이상하죠. 네. 제가 그 기사로 사례를 하나 들을게요. 1월 23일치 보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난동 사건을 다루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나는 이 기자가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그냥 건조하게 스트레이트로 자기가 본 것만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3, 4년 차 기자가 빤합니다. 우리가 기자 교육도 해보고 같이 부딪히면서 신문사 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근데 이것은 다 이제 데스킹 과정에서 바뀌고 제목이 바뀌고 해서 이제 둔갑이 되는데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를 시국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혹시 읽었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깜짝 놀라야죠. 제목이 시국 사건이었어요. 프레이밍이에요. 프레임을 완전히 완전히 바꿉니다. 시국 사건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58명이 무더기 구속됐는데 16년 만에 시국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많은 수가 구속이 됐다. 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도가 시국 사범으로 둔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주 인사 이제 뭐 네네. 그렇게 가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70명인가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시국 사범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양심순 거죠. 네. 조선일보 시각은 반드시 아니 그 저런 기사를 그런- 무서운 거는요. 저게 뭐냐면 용기를 주는 겁니다. 법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저 폭도들에게 용기를 그렇죠.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또 그 잠재적인 폭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게 내란 선동이죠. 의도적으로 프레임 전쟁을 지금 거는 겁니다. 저런 식이라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은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윤석열을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80년도 전두환한테 모함받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기사를 대한민국 1등 신문이라는 자들이 버젓이 만들어 가지고 독자들한테 전달하고 소통을 시도하니까 왜 조선일보 내부가 조용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기자 사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자기가 소속된 소속사가 있고 기자들의 준거 집단인 기자 사회가 있었어요. 이 말이 이제 사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사회 같은 그런 준거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이제 잃었을 뿐더러 각자 자기 회사에서 사주에 그 장악돼서 그냥 셀러리맨이 된 거죠. 그게 그 가장 심한 신문이 조선일보라고 봅니다. 아까 매일신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가 매일신문만 해도 내부에서 반발합니다. 노조가. 조선일보도 과거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안을 이제 접하면서 저도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게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언론 기자 출신 뭐 이제 이런 거보다는 야, 이게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야, 이거는 정도에 넘어섰으니 관점이라는 것은 널리 권장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는데 자, 신문협회 있고 기자협회 있고 언론 노동단체 다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정 기능이 적극적으로 발휘돼서 그러니까 매체사 내부의 자정 기능 발휘, 그다음에 매체사들끼리의 건전한 상호 비판 이걸 통해서 자기 갱신을 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그게 없다면 그게 지금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라져 있는 현실이고. 그렇다면은 남는 것은 여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제 상상과 능력으로는 너무 벗어난 예. 일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유튜브를 비롯한 뉴 미디어의 네. 거의 엄습
엄청난 공속 이것에 의해서 레거시 미디어는 자동적으로 밀려나는 거죠. 이제 예,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가들은 자 조선일보 폐간 운동하는 분도 있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언론 단체가 있고 뭐 상대가 어떻게 비판을 하든 뭐 종북이든 좌파든 주사파든 다 그 사실 의미 없는 제가 봤을 때 헛소리 같은 이야기고요. 뭐 그거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설득할 거냐, 배제시킬 거냐, 아니면 아예 극복을 하는 뭔가 대안을 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뭐 일개 유튜버 주제에 제가 스스로를 좀 낮춰서 얘기를 하면 폄하하면은 아니 뭐 일개 유튜브 주제에 너희들이 무슨 조선일보를 대고 이렇게 비판해 저렇게 비판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냥 귀에 윙윙거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보면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이 행태는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것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옹호하고 동조하고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고 그 이익 중에 일부를 자신에게 다시 순환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이제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조선일보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면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언론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물론 결과가 보이면 더 좋겠지만은 조선일보 폐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폐간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팬덤 정치도 문제지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특히 조선일보가 팬덤 독자에게 지금 포획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도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그 팬덤 독자들의 자연 수명과 함께 어쩌면은 조선일보도 운명을 같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런 그 능력을 잃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조선일보도 위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저게 언론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그다음에 지상파 종편 방송 뭐 지방신문 다 포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에서 받는 실제로 상업적 논리가 아니고 시장 논리가 아닌 사실상의 광고비와 협찬으로 유지 존속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국가가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아예 광고비나 홍보를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참 이제 그런 말씀드리기가 제가 굉장히 불편한 것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예. 더 좋겠지만 제가 이제 볼 때에는 우리 광고 시장이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총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완만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비민주성, 경제 민주화가 덜 된 탓, 그리고 그 이 경제와 정치 권력의 야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공간 안에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보험이 만들어집니다. 광고주들로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 신문에 광고를 넣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광고주로부터. 그 광고를 가지고 여기 뭐 조선일보 백면에 나왔고 뭐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으니까 이 광고 가치가 그 광고 단가처럼 엄청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조선일보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힘 때문에 조선일보한테 잘 보이려고 밉보이면 안 되니까 저기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잘못 지내는 건 우리 회사하고 굉장히 거북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그 광고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슨 포럼이니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그 포럼 같은 것을 많이 기획합니다. 이걸 통해서 뭉칫돈이 기업들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와 판매를 통한 그 이 언론사들의 수입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협찬이나 후원 이런 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험을 드는 식으로 하는 그 이 매체사와 광고주가의 관계도 저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급속하게 그게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게 지금 딱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대기업이 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 효과를 기대서가 아니고 보험 드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규범, 그다음에 규칙 또는 제도, 법률 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정권 이어서니까 훨씬 더 많은 광고비가 MBC 같은 데는 엄청 깎이고 조선일 뭐 TV조선 엄청 늘어났다고 이제 제가 듣긴 했는데